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와 계속 엇나가면서 언제 내가 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 시기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네타냐후한테 제발 좀 참아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을 두고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관세 전쟁도 뭔가 흐지부지하지,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버티고 다른 나라도 다 버티고 있지. 지금 일본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자 지구 네타냐후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네. 지금 아사에서 죽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뭐 폭격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진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그 전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거 이미 물 건너갔죠. 이 지금 3연패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과 관세 전쟁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석 달이 다 돼갑니다. 약품도 부족하고 심지어 마실 물도 부족하다. 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네. 교황 네오 14세의 우려도 이어졌는데, 네타냐후 총리 이란 핵 타격 카드까지 또 빼내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오늘 한양대학교 이승원 교수 나오는 날인데 이거 물어보고, 또 이 교수 나오는 김에 주한미군 4,500명 다른 데로 빼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미 국방부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 문제부터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주한미군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게 어제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의도는 보여요. 그죠? 네, 네. 네.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검토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그렇죠. 일단 이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2만 8천 명 정도 주한미군이 네.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뭐 약간 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2만 8,500명. 그런데 이 중에서 4,500여 명 정도를 괌 등 이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 다른 데 이제 재배치하는 안을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걸 많이 받아 썼죠. 그런데 일단 2명의 관계자, 내부 관계자를 인용했는데, 이 구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얘기를 했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전제가 있어요. 우리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 방향을 좀 설정한 다음에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고 내부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저런 맥락상 주한미군 얘기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또 아직은 예민한 시기잖아요. 또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 당장 뭐 후보가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던데, 어쨌든 그래서 월스트리트 분석은 이런 거예요. 괌 위치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이제 인공지능에 물어봤는데 인공지능이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염두에서 좀 봐주시면 되는데, 평택에서 괌까지 거리를 알려줘 했더니 직선 거리를 3,0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괌이 여기 있고, 네. 그 옆으로 왼쪽으로 직선을 그으면 필리핀 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보시면 되고, 그 바로 위쪽에 이제 대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은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괌 쪽으로 빼면은 약간 멀지만 너무 멀지 않은 뭐 이 정도의 위치라고 파악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잠재적 분쟁 지역, 여기 아무래도 대만 같아요. 네.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할 걸 가정해서 가깝긴 하지만 중국군이 접근하기에는 더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국방부의 핵심 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그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깜짝 놀라셨나요? 어떠셨어요? 뭐 남북 간의 관계보다는 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양안 쪽이니까 네. 4,500명, 28,000명 중에 4,500명 빼서 그쪽으로 괌으로 빼겠다.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도 사실은 뭐 북한 때문입니까? 미국이 중국 경계하려고 갔죠. 그렇죠. 네,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그 대비 못하고 물리적으로는 괌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양안에서?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 좀 이 분석에 따르면 너무 네. 가까이 있는 것과 왜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공격받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문제인 것이니까. 아니, 네, 네.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약간 좀 배분하고 relocate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재분배한다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그 사정이 있겠죠.
공격하기는 좋지만 방어하기는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가까운 거리라는 그럴 수 게 있죠. 예, 네, 양면적인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평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뭐 그 미군이 해외 기지에서 그러니까 해외 제일 크죠. 제일 큰 네. 예, 사이즈업을 하죠.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다 뭐 지어줬죠. 그래서 거기 지금 2만 8천여 명이 있는데 일부 뺀다는 이제 뭐 사실은 이런 내부에서 검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조각이 흘러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엄청나게 시리어스하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논의는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우리 언론에서 미국 국방부 그리고 당연히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국방부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멘트 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 국방부에서는 아직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전혀 언급된 거 없다. 논의된 네. 거 없다. 뭐 당연히 그렇죠.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미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그 NSC에서는 그 직접적인 답변을 약간 회피하면서 우리는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8월 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락을 봐야겠어요. 그렇죠? 맥락. 네, 네, 네. 의도는 보여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관세 협상하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 꺼내 볼 거라는 건 뭐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건데 네. 맥락을 보면 어때요? 맥락을 보면 네. 그렇죠. 일단은 단답식으로 표현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거겠죠. 네. 뭐 서서히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야, 우리 4,500명 일단 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유는 저 양안 저쪽 보니까 다 뺀다는 건 아니야. 네. 이런 거 아니에요. 흘리는 거겠죠. 네. 맥락을 보면 일단 제가 준비한 뭐 그 사진이 네. 하나 있는데 3월 29일 날 워싱턴 포스트 보도였습니다. 단독 그 익스클루시브라 써 있죠. 이렇게 단독 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긴 했습니다. 내용들이 어쨌든 군사적인 거니까. 헤그세스 지금 국방장관 그 젊은 국방장관이 내부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기밀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 9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을 배포했어요. 그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 뭐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이름이 붙인 이름이 좀 깁니다.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이라는 걸 이제 쭉 돌려서 한번 검토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크게 한 세 가지 기둥으로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본토를 방어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하나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중국 견제. 그런데 중국 견제라는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걸 가정하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뭐 예측 가능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 한마디로 burden sharing.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쉐어하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의미고 한국 같은 경우 이미 많이 내고 있지만 더 내라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기둥으로 구성된 게 9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콜비라는 정책 차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약간 그쪽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잘 읽어내는 분이 4월 초에 상원에서 청문회 통과해서 지금 정책 차관으로 있거든요. 1기 때도 부차관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던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핵심 내용을 짜고 있는 게 바로 콜비 차관이에요.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8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30일까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안을 내놔라 해서 이제 그거 검토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월스트리트 이 보도 내용이 3월 29일 날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 그 내용과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한미군, 뭐 주일미군까지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 미군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닐까 추정해 보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딱 나올 시점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8월이 멀지 않네요. 5월 지금 말이군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9페이지짜리 조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문건에 보면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아마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기존에는 북한을 견제하면서 여기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뭐 중국을 겨냥해야 되고 혹시 있을 대만과의 어떤 전쟁을 어쨌든 가상이지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주한미군의 기존 역할을 북한에만 딱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역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략적 유연성. 네. 보통 이 정보에서 쓰는 말들은 굉장히 팬시하죠. 그리고 뭔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미군은 어떻게 재배치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유연하게 하자라는 거죠. 공무원들은 이런 말 참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교 용어 중에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전략적이라는 것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추상적인 단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다 뉘앙스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 나온 김에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단어예요. 생각해 보시면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보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아들 부시 때였는데, 그리고 2003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어쨌든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WMD. 그렇죠. WMD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석유 때문이다 아니면은 중동에서 미군을 또 거기 그 전략적으로 이라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미군을 심어놓기 위함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막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두 개의 전선이 어쨌든 생긴 거잖아요. 같은 중동이지만. 그래서 그때 아델 부시 때 국방부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듭니다. 네. 그러니까 2002년, 2003년이었어요. 그때도 아마 생각하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부시, 아들 부시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또 북핵 위협이 있었던 시기니까. 그때부터 나온 그때부터 이야기예요?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 우리 알아서 이게 잘 쓸게. 주한미군 꼭 북한만 필요한 거 아니야. 네네. 2003년 그때 기준으로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부상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G2라고 하면서 중국이 부상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는 테러와의 전쟁이 한참이었고 네. 모든 것들이 테러 리스트에 집중돼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중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악의 축. 네, 악의 축 바로 네. 나왔었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모든 그 전력은 그쪽이었기 때문에 영 힘들면 주한미군도 빼서 중동에 좀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반대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사그라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나왔던 주한미군을 두고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필요할 때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이 왜 그 언어를 다시 언급했는지 맥락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전략적 유연성 카드 뺐으면 명분이 되네요. 그쪽에서는 백악관은. 그렇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그 국방비도 8,800억 원인가요? 네. 억 달러죠. 그래서 국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뭔가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주한미군 주임미군이 그들한테는 뭔가 계속 요리를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인 거예요. 네. 네, 자국 군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한 20년 동안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생소한 건 아니고 그런 개념 하에 계속 뭔가 성격 규정을 달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북한과 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불안한 거죠. 네, 주한미군이 언제 뭐 이동할지, 그러니까 일부라도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감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네. 항상 이 단어 나오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안보 관련돼서 네. 군을 이동하는 이 핵심도 결국은 과거에는 러시아였다면 또 러시아 중국이었다면 네. 지금은 분명하게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는 그건 그렇죠.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오로지 중국입니다. 지금 이 맥락도 그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헤그세스가 내부에서 돌려봤다는 내부 그 가이드라인 거기에도 사실은 기존에는 특히 당장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략 보고서 같은데 보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건 이게 뭐 짧은 메모긴 했지만 오로지 중국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언급이 없었어요. 일단은 물론 이제 확장해서 나중에 보고서 형태로 나오겠지만 내부에 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원칙이고 거기에 살을 붙이라는 개념일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대만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게 약간 그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다. 이런 것들을 주목을 좀 하고 있죠. 네. 근데 조금 그 옆뒤를 잠깐 세자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문건을 국방부 내부가 아니라 관련된 의회 관계자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뭐 국방위 뭐 상원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그 쭉 읽었나 봐요. 근데 내용이 서로 문장끼리 상충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 뭐 집중하자고 하면서 지금 막 후티 반군 때리고 있고 뭐 중동 가서 지금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정신없이 굴면서 무슨 중국에만 견제한다는 거야.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아? 이런 내부의 어떤 당혹감들이 네. 표출됐다라는 것도 저 기사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비공식적 정책 검토의 일환이라고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될 수도 있겠군요. 아직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콜비 차관이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국에만 포커스인 한다면 우리가 막아야 할 상대는 중국뿐이야. 중국이 제일 중요해.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하고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가가고 있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맥락에서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게 붙었기 때문에 네. 북한과도 비단 북핵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면서 다가갈 것이다. 네. 이 부분 교수님 아.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을 위해서 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왜 키신저 전략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거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그 예전에는 72년 닉슨이 베이징 갔을 때는 소련과 멀어진 중국을 취하면서 당시 소련을 견제했다면 그때 키신저가 이제 뭐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키신저라고 해서 러시아와 뭐 가로 열고 북한과 네. 이렇게 친해지고 그때 설명해 주셨죠. 중국을 네. 견제한다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가는 건데 사실 그 이제 중국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중심이었잖아요. 그 냉전 시대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중동에서 한참 일들이 벌어지니까 중동에만 이제 군사가 집중됐죠. 그리고 아직은 쉐일 혁명 전이었기 때문에 중동이 석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보호해야 되고 뭐 공산권 확산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중동에 모든 걸 다 투사했다면 오바마 정부부터 확실하게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네. 네, 그게 2009년에 힐러리가 포린 팔라스에 글을 쓰면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아시아 태평양 대통령이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다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부터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보려면 딱 그 여러 가지 문서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NSS라고요. 국가 그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때는 한 60 몇 페이지, 뭐 지난 바이든 때는 한 47페이지, 뭐 이 정도 되는 그 행정부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그 글로벌 과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나 섹션이 하나 있고 러시아 섹션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이 딱 챕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바마 때 NSS 국가전략보고서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인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을 언급해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오로지 견제, 배제가 아니라 약간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약간 그 견제할 건 견제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10년 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15년에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때 NSS를 보면 중국을 힐러리가 국무장관 할 때. 그렇죠. 네. 이때는 존 켈리였겠네요. 세컨 텀이었으니까. 네. 글로벌 안보 경제 문제 핵심 파트너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직 파트너인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살살 달래가면서 가자 뭐 이런 거였겠죠. 다만 중국의 군사 현대화나 사이버 문제 이런 건 좀 견제하자 이 정도였어요, 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때 2017년에 NSS를 또 작성하는데 행정부마다 이제 작성하니까 그때 중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제 질서 변화를 추구하는 경쟁자. 그때부터 확실하게 경쟁자 개념으로 돌아서면서 중국을 막 때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인 바이든 정부 때 2022년에 NSS가 또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전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발굴해 내는 게 언론의 또 그 일이에요. 이때는 중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 러시아도 아니고 네. 약간 짜져 있어 뭐 이런 거고 오로지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2017년쯤에 2022년.
네. 2022년에 유일한 경쟁자. 네. 그러니까 뭐 한 3년 전에 바이든 행정부.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그리고 바이든 때가 사실은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1기 때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NSS 보고서를 보면은 같은 뉘앙스로 중국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이제 발표될 2기 트럼프의 NSS의 굉장히 핵심 전략 하나의 어떤 축이 될 텐데 가이드라인의 그 중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Pacing threa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추격하는 왜 우리 페이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위협.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따라오는 정말 눈앞의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단어를 기반으로 뭔가 이제 NSS 보고서나 아니면 뭐 NST인가요? 그 군사 전략 보고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종류 주요 문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곧 그 후반기에 나올 텐데 그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진화돼 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주변국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필리핀은 어떻게 하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끼리 경합을 내부에서 벌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방부 내에서도 그렇고, 뭐 국무부 내에서도 그렇고. 네. 요 무렵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2017년, 2022년 요 무렵이 네. 그러니까 뭐 소득 기반으로 해서 GDP가 뭐 중국이 뭐 미국을 언제 따라잡았다, 그렇죠. G2로 뭐 되는데 곧 G1이 된다, 뭐 네. 2050년 되면 뭐가 된다 이런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맞아요. 네. 결국 미국은 이미 따라잡혔어 또는 곧 중국에게 따라잡혔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안보에도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추격하는 위협, facing threat.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존 정부에서 썼던 거, 그 다음 정부가 쓰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실 같은 내용인데 아시아 태평양 아니야 그 오바마가 써서 지워 인도 태평양 그게 이제 트럼프가 취했던 언어인데 물론 개념적으로 좀 확장되긴 했지만 뭐 인도 쿼드 등등 하면서 확장되긴 했지만 모든 정부가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정치라는 게 그전 정부에서 썼던 거보다 조금 더 예쁜 단어 없을까? 좀 더 팬시한 단어 없을까? 이런 거 찾다가 보니까 뭐 페이싱도 나왔다가 소울 트레이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맥락은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점차 강화됐지 민주당, 공화당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계속 관계 유지할 거야. 중국 견제하는 게 관심이거든. 북한 핵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그게 될까 싶거든요. 되면 좋죠. 되면 좋죠. 네. 되면 좋죠. 우리가 왜 주한미군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사실 통일돼서 이 북한이라는 문제거리가 없어지면 가장 좋은 거죠.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게 없고.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화해 무드만 뭐 남북 간의 화해까지 안 가더라도 북미 간의 화해만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전망이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를 계속 그 주시하는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는 급합니다. 또 할 수 없어요. 3년이면 안 돼요. 본인이 안 한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3년이면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했다가 최근에 또 나 못해. 이렇게 약간 톤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4년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앞으로 13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안에 이제 관세 전쟁을 좀 끝내놓고 뭔가 경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어저께 하원 본회의 통과한 그 감세 법안 뭐 이런 것들 이제 통과시켜 놓고 후반기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외교적인 뭐 성과 혹은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표현 레거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쪽으로 동력을 많이 삼으려고 할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한 내년쯤에는 트럼프가 진지하게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충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리하고 내년에는 대화를 하게 되면 아까 질문하신 그 맥락이죠. 러시아 푸틴 뭐 여러 가지 지금 19일 날 통화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쌓였겠지만 푸틴과 트럼프가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세도 잘 안 되고 있죠. 푸틴도 안 되고 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스라엘 네타냐후 말 안 듣죠. 말 안 듣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은이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쯤에 좀 관계가 풀어질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핵이라는 거는 그 뭐 세계적인 그 핵 물리학자죠. 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도 얘기했듯이 핵이라는 거는 다음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 물질부터 시설부터 심지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이걸 다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것이냐.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뢰 구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없애야 하는데, 완벽하게 핵을 없애는 데는 정말 한 짧아도 5년이고 길게는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서로 하나씩 이제 그 벽돌 깨기처럼 해가자라는 게 해커 박사의 지금 20년 내내 주장입니다. 그분은 이제 과학자로서 영변 핵시설을 직접 본 사람이기도 하고 평양에 북한에 한 7차례인가 방문을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현장에 그 영변 핵시설을 직접 보고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그 북한 애들이 일부러 오라고 해서 초청을 해서 가신 거예요. 그 해커 박사님이.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해커 박사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이제 머리에 계산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나하나 없애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4년 안에 뭔가를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벽한 비핵화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자기 임기 내에 혹은 그 넘어서까지 뭔가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가면서 언제까지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뭐 IAEA 뭐 핵 사찰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스케줄을 뭐 제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네. 지금 원하는 것처럼 핵을 당장 없앨 수 있는 건 그 어디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할 때 상황이. 우리가 항상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진짜로 그런 날이 와야겠죠. 네. 비핵화를 위해서 플루토늄 추출하거나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다 없앴다고 하면 지금 마지막에 그 과학자들 머릿속에 든 그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한 없앨 비핵화라는 건 참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주한미군 4,500명 이동시키는 거 관련돼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지 뭐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은 이 한국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서 근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말이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좀 뭐 그렇죠. 누가 보면 곧 저 북한이 침략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4월에 있었던 상원위원회 그 청문회에서 발언도 있었고 지금 뭐 시간상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스가 지난 4월에 청문회에서 한 그 워딩이 이런 겁니다. 네.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 그 위원장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 이제 상위 개념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같은 이제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 뭐 철수까지는 아니고 중대한 감축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축이나 뭐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령관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 5월 15일에 어떤 심포지엄에서도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약간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이 항공모함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래도 남의 나라를 항공모함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야 든든한 동반자라는 뜻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테고 저처럼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도구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좋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과 한 열흘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 항공모함이라고 우리를 포함했는데 그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그만큼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4,500명 감축 뭐 검토 비공식이지만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 그 수뇌부들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아니 구글에서 그러니까 미군이 배치돼 있는 전 세계 미군이 배치돼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고 주한미군 우리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평택에 있지만 그 위치를 만약에 지우개로 지운다고 생각하면
중국과 러시아 앞에 미국은 앞니가 확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물론 주한미군이 소중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뭐 진짜 주한미군 이거 정말 그림으로 보면 네. 제가 이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 이거 보면 그냥 앞에가 확 열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이. 제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고 오길 잘했나요? 지금 무슨 설명하시는지 딱 그려집니다. 그렇다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의하지만 주한미군이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미국도 필요에 의해서 사실상 중국을 당연하죠. 견제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소중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거죠, 윈윈.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뭐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팩트 자체도 틀리고 맥락도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8월 31일 이후에 한번 이걸 좀 달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검토를 좀 해야 되고 하나 말씀드릴 건 그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방수권법이 그 1기 트럼프 때 뭐 그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도 철수한다 그래서 실제 12,000명 철수해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그 어떤 시기 때문에 하여튼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그거를 철회시켰거든요. 그 독일에 있던 미군을 빼는 걸. 그래서 일부는 뭐 본토로 귀국시키고 일부는 다른 나라 이렇게 재배치하겠다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바이든이 안 된다. 막아 해서 이제 일단 스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트럼프가 막 주한미군 혹은 다른 데 있는 주요 전략적 거점에 있는 미군을 뺄까봐 국방수권법에 그 강력한 조항을 달아놓습니다. 주한미군은 28,500명 미만으로 뺄 수 없다. 그러니까 하한선을 법으로. 네, 법으로. 네. 그래서 이것을 빼기 위해서는 이 주한미군을 감축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한반도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무부가 혹은 행정부가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빼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그 수권법이 최근에 리뉴가 되긴 했는데 뒤에 뭐 그 한국과 긴밀한 협의 그 조항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단 의회를 거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철수를 생각한다면, 네. 그 감축을 생각한다면 방위비 그렇습니다. 압박력이라는 거 뻔히 알지만 또 네. 미국이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게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잖아요. 또 네, 이런 데서 네. 이런 보도 나오면 우리로서는 참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1조 원인가? 곧 1조 5천억 될 겁니다. 부담금이. 근데 아마 2026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작년 10월에 합의를 했죠. 네. 작년 그래 우리 네. 서둘러 해놨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혹시 당선될까 봐. 올지. 그래서 네. 작년 10월에 야 빨리빨리 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2026년부터 5개년 동안 이제 적용되는 건데 1조 5천억이 넘어요. 네. 무려 8.3% 그 인상한 금액이고 매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 계속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네, 네. 2007년 네. 달라지고 2027년, 28년 달라지는데 이미 1조 5천억 원 이상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뭐 네. 조금 더 낼 의향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네, 한번 보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야기하죠. 예. 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죠? 네. 진짜 이거라도 잘 돼야 되는데, 트럼프 백악관 입장에서는. 네. 이거 결렬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바로 타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CNN하고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21일 그 연달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격할 거야. 라고 보도가 연 이틀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어떻게 샜냐면 미국이 전 세계 도감청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네. 미국 정보기관에서 도감청 하다가 이스라엘 쪽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그냥 이런저런 우려가 있다. 이런저런 분석이 나온다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도 도감청 한번 당했잖아요. 네타냐후가 선을 네. 넘는 거네.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 자리 나왔을 때 우리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이 네. 왜 잘렸는지 그 사연을 고립주의 설명해 주실 때. 네. 그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시그널 게이트였지만 그 전에 2월에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왈츠와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았던 트럼프 혹은 옆에 그 비서실장 등등이 이 왈츠를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크레딧이 계속 쌓이면서 왈츠가 잘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4월에 네타냐후가 또 트럼프를 만나러 간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무려 2번이나 간 거. 2월에 네. 한 번 가고 4월에 한 번 가고. 근데 그때 많은 언론에서는 관세 때문에 네타냐후가 2달 만에 다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빈손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는 보도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사실 그때도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서 논의하러 갔다라는 게 정설이다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5월 초에 일주일간 그 이란의 핵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뭐 미사일 배치를 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못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중부사령부에 있는 어떤 사령관인가를 이스라엘로 급파해서 야 전쟁하면 안 돼. 우리 이란과 핵 협상 한 60일 동안 일단 할 테니까 스탑하고 있어 해가지고 지금 멈춰진 게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보기관에서 다 알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와 계속 엇나가면서 언제 내가 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 시기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네타냐후한테 제발 좀 참아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까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줄 리가 없죠. 지금 전쟁하지 말라는 게 대통령인데 그렇죠. 레드라인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내가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어. 관세 전쟁 중국과 우리 금방 협의할 거야. 시진핑과 나는 좋은 사이야. 네. 그다음에 하마스와 이거 분쟁 내가 하면 바로 멈춰. 네. 이란 핵 문제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100일이 넘어서 110일이 됐는데 집권하고 네. 110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지금 다 일그러지고 있는데 갑자기 네. 네타냐후가 이란을 쳤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건데요. 관세 전쟁도 뭔가 흐지부지하지.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버티고 다른 나라들 다 버티고 있지. 지금 일본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라는 뭐 보도가 있긴 한데. 그리고 가자지구 네타냐후가 지금 엄청나게 가자지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네. 지금 아사에서 죽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뭐 폭격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 당연히 있지만 진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그 전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전 협정도 안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거 이미 물 건너갔죠.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는데 야, 내가 푸틴하고 통화했는데 푸틴이 지금 전쟁 끝낼 마음이 전혀 없어.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일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모르겠다 뭐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지금 약간 이런 스탠스예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어요. 네. 둘 간의 그런 부분 전쟁이라 참 솔직해. 맞아요. 행간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솔직해서 바로바로 네. 이해가 되죠. 외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그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3연패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과 관세 전쟁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란을 조금 더 고립시켜서 완전히 지금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붕괴됐는데 완전히 정말 붕괴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까 하다가 다른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이란 핵 협정이라도 뭔가 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앞당겨서 한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란 핵 협정 다시 할 때 60일간 이제 그 안에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했지만 아마 좀 될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60일 이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마침 내일 그 5차 협상을 합니다. 벌써 5차니까 꽤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럼프 과정인데 대통령이 계속 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합의안 받아와. 그렇죠. 나 이거라도 해야 돼. 이란과. 합의안 바다와 그 그리고 이란 사실 이란도 답이 없어요. 전문가분들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빨리 합의해야지 경제 제재 풀리고 이란도 먹고 사는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 안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 친서방파에 대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을 누구는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뭐 이 여러 가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빨리 공격해서 없애버릴 대상으로 보는 거고 트럼프는 본인이 조금 급해지니까 저 상황이니까 어쨌든 핵 합의를 하면 쟤네들도 급하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합의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란을 두고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 달에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이 약간 약속 대련 같긴 했었지만 미사일 네, 서로 네. 주고받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군사 기지 혹은 뭐 이렇게 레이더망 이런 것들 많이 파괴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허술해진 상태죠, 이란이.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뭐 히잡 안 썼다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성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모든 조건이 이란이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징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제 거의 다 망했으니까 이번 또, 기회에. 예, 특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아직은 복귀가 안 됐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치면은 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도 뭐 속으로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작년에 약간 약속 대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핵시설까지 건들게 되면 그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그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싫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이란 그 하메네이 뭐 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빨리 핵 합의하자. 그러면 니네들도 좋고 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너네들 공격할 거야. 그럼 난 말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네, 하지 네,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이제 저 혼자 이제 약간 상상의 나래를 네. 펼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회만 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힘드니까 빨리 핵 협상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만나서 5차 협상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핵심은 그거죠. 농축 우라늄 그 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핵심인데 그게 지금 간극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그 JPCOA 핵협정 관련해서는 한 3.6%로 농축하자고 해서 합의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1%도 안 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민수용으로 핵을 이용해서 뭐 에너지 특히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소 돌릴 수 있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여서 이건 또 이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그렇죠? 않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제가 그쪽 기술적으로 뭐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민수용 우리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 퍼센테이지가 3에서 5%라고 해요. 그 농축도를 보면. 그러니까 민수용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나 인정되는 게 그 정도고 20%를 넘어가면 무기용으로 이제 전환될까 봐 네. 20%까지는 무조건 막는 수치가 그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계가. 1%로 네. 그래서 굳이 1% 물론 이제 협상의 과정이긴 하지만 더 많이 이제 땡겨 보는 거죠, 한번. 그런데 1%까지 저렇게 요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미국 상하원에서는 뭐 수백 명의 의원들이 이란은 언제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 왜냐면 뭐 중동에서 빌런이긴 하잖아요, 이란이. 그러니까 1%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그래서 오바마 때 3.6% 했는데 그거 안 돼. 더 내려. 이렇게 지금 약간 서로 각축전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뭐 하여튼 뭐 미국이 감청해갖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네. 네타냐후는 정말 뭐 레드라인 넘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만약에 이란 핵시설을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갖다 때리는 순간 네. 분명한 건 국제유가 튀어오를 거고요. 네, 네, 네. 국제유가 튀어오르면 달러화 튀어오를 거고요. 네. 미 국채금리 튀어오를 건데 그러니까 국제유가라는 건 물가를 말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달러화, 그다음에 국채금리 이 네. 세 가지가 튀어오르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게 견디지 못해요. 못 견디죠. 올해 성장률 지금 이렇게 되고 하방이죠. 있는데 네, 네. 아니 우리가 지금 미국 성장률 걱정할 때는 아닌데 저는 이거 하면 백악관에서는 네 미국 정부에서 입장 나온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말씀 잠깐 드리면 네. 핵시설을 이rak,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CNN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때 20일인가 21일이었는데 그 직후에 한때 국제 유가가 한 3% 넘게 급등했어요. 그럼 네, 기사 나오자마자 이 보도를 상당히 그러니까 유심하게 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시장이. 네, 뭐 CNN이나 네타냐후 이분은 참 CNN 이런 데서 아무거나 보도하진 않겠죠. 그래도 네. 팩트 체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나중에 체크해봤더니 이 보도 직후에 국제유가가 잠깐 뛰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4월 9일 날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스탑한 것도 사실 국제시장이 발작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로직, 뭐 유가, 뭐 달러, 국제시장 이런 게 다 한눈에 보이지 그게 않습니까? 세 가지가 다 튀어오르면 네. 트럼프 차마 이런 입장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네, 네. 미 증시는 어떻게 되고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네. 네. 작년에도 사실 10월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서로 미사일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지표들이 있었긴 있었죠. 일단 질문하신 거에 다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그 백악관 정도에서 내놓은 건데 모든 네.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뭐 이건 늘 원론적인? 외교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네타냐후와 직접 대면했을 때도 이미 트럼프가 선을 그었겠지만 이란과 협상 중에는 공습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테이블 놓고 막 협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미사일 네. 날라오면 이거는 일단 본인 위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특히 체면 위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네. 근데 요즘 하여튼 그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화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요즘 좀 들어요. 네. 약간 새길로 빠질 것 같긴 한데. 우리 저희 새길 좋아해요. 새길 좋아하십니까? 네, 시간이? 네. 트럼프 일기 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책을 다 해줬잖아요. 트럼프가. 가서 어디죠? 네. 저기를 수도로 네.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네, 대사관도 직접 옮기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사위 쿠슈너가 유대계라는 이유로 거기 가서 뭐 많은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고 특히 이스라엘과 쿠슈너 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게 있었죠. 이스라엘이 혹은 네타냐후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줬는데 2020년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훔쳐간 대선 결과였는데 그때 바이든한테 축하한다고 가장 먼저 전화 건 정상이 네타냐후였어요. 맞아. 맞아, 네. 기억나세요? 그래서 삐졌을 거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 네. 삐짐이 상당합니다. 네, 우리가 그 삐짐이라고 하지만 그 마상 입었다고 하죠. 트럼프처럼 이렇게 뭐 오래오래 간직하시는 분은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그냥 한 통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바이든이라고 나의 어떤 그 대선 승리를 뺏어간 저 사람한테 네가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이미 2020년부터 네타냐후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휴전 협정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잔인하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난 13일부터 16일이었나요? 중동 순방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가고 아랍에미리트 만나고 했는데 카타르 가고. 네, 카타르 가고. 그런데 보통 중동 가면 이스라엘 가게 마련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패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상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안 좋은 크레딧을 네타냐후가 누적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란과 핵 협정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용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미 트럼프한테 파이어드 된. 좀 아니 뭐 근데 미국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버리진 못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못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기 지원을 계속 하면서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질 석방 뭐 하마스와 인질 석방 문제도 이제 이스라엘 쪽에 별 얘기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그 전직 고위 정보 요원 뭐 CIA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 매체에서 CNN인가 어디서 이제 인용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최소한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 없이 관계 파탄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 그게 일종의 레드라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는 또 있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무기 지원을 해서 가자 전쟁이 가능한 건 맞지만 이란의 핵시설은 저 산속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도 뭐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딘지. 그런데 저 깊숙이 핵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뭐 벙커버스터인가요? 뭐 이런 네. 네, 이런 무기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딱 정확한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건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약간 못하는 상황이고 약간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레드라인이고 해서 어쨌든 이란 핵 협상이 잘 되기를 우리 모두 빌어봐야죠.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는. 아, 그럼요. 음. 하나라도 해결돼야죠.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상황. 결국은 우리한테 영향이 되고 또 이란 잘 풀려서 경제 제재 풀리면 또 우리 기업들 많이 진출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있죠. 지금 아까 러시아부터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느 한 군데 미국 말 심지어 이시바 총리까지 요즘 조금 분위기 네. 그 링 위에 안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 정부 맞아. 그래서 다들 관세 시간 협정 하는데 맞아요. 말 잘 듣는데 생각났어요. 어디죠? 사우디 카타르 이번에 보따리 보니까 아. 1조 달러인가? 네, 1조가 넘었죠. 1조 달러가. 네. 카타르가 뭐 돈 좀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난 사실 선물 보따리 보고 그렇죠. 비행기 보행기 준다고 하고 말 잘 듣는 나라는 있네요. 세 군데. 사실 이 달러가 특히 조 단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산이 사실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큰 돈인가. 그러니까 저도 네. 우연히 기사 보다가 와 저렇게 이게 투자를 한다고? 그렇죠. 카타르인가 UAE인가가 160대 보잉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중국한테 안 팔아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 잘 들으면. 그러니까 트럼프 보통 대통령 입에 귀에 걸려서 돌아갔어요. 완전히 한박 웃음이죠. 네. 예, 이스라엘 패싱하고 이쪽에서 한박 웃음 지으면서 이제 왔다 가셨는데 굉장히 트럼프식으로 보면은 영리한 외교고 그런 거예요. 바이든은 그 카스큐지라는 언론인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빈살만을 안 만난다고 사우디의 네. 왕자를 안 만난다고 하면서 막 욕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뭐 약간 체면 구기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그 왕세자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약간 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어떤 이념적인 경쟁 그 대치구도를 만들면서 바이든은 스스로 약간 체면을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한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당연히 옹호해야 되는데 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제스처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외교라는 게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거 없어요. 야, 민주주의 뭐 인권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신들이 뭐 왕족이든 아니면 전제 국가든 모르겠고 나는 우리와 딜이 가능한 데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마가할 거야. 그러니까 네. 아메리카의 그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거라면 그게 사우디든 그게 러시아든 다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의 이해관계 혹은 그 철학과 신념의 완벽한 국가는 역시 중동 국가죠. 돈이 많고, 네. 예,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안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부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협력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중동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순방지로 택한 나라들이 다들 돈도 많고 줄 것도 많고 그 당장 그러네요. UAE까지. 네, 캐시가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가 딱 맞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의회 시스템이 있고 뭐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이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뭐 비준도 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 그 왕조 국가들 중동에 계신 분들은 이 왕이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 절차도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맞아. 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없이. 네, 골치 아픈 절차,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는 건 네.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엄청난 계약을 쓰고 캐시를 나한테 내밀 사람은 사실 뭐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중동밖에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외 순방지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을 선택하셨다. 2017년에 그랬듯이 그래 뭐 그렇죠. 네. 그래도 카타르로부터 가오 빠지게 미국이 백악관 1호기를 얻어서 그러니까 쓴다는 저도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행기 돈이 많은 서로 주장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주장이 미국 좀 언론과. 엇갈려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았어라고 자랑을 하고 계시고 카타르 정부에서는 이건 거래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1호기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비행기가 급한데 알아보다 보니까 카타르 비행기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카타르 정부 쪽에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그럼 팔겠다 라서 약간 처음에는 거래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난 카타르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장르가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거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선물 받은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처음에 나왔던 보도 내용을 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자꾸 선물 하니까 카타르 거기서 그냥 가져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자존심 상하게 왜 4억 달러가 미국에 없습니까? 이걸 트럼프 굳이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니까요. 건지 네. 모르겠어요. 뭐 예산 아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그렇죠. 없는데 네. 12주 가자지구 봉쇄하고 있고 그 영상 보면
아우, 아주 영상, 심각하더라고요. 네, 참혹해서 진짜 못 그 보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막아버릴 생각도 있나 봐요. 약품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약, 뭐, 물 먹는 거. 사람들이, 이게, 저도 이제 그 영상 보다가 너무 참혹해서 사실은 한 2분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아이들 네. 굶고 있는. 네. 네, 굶고 있어서 정말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무려 12주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들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2시간만 굶어도 엄청 성격 달라지잖아요. 12시간만 굶어도 12시간이 뭐예요? 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12주째 막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정말 굶어 죽이겠다라는 완전히 그냥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근데 이스라엘 뜻이거든요. 안에서도 여론이 썩 좋지는 않는 안 것 좋습니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뭐 제재 조치를 한 해 만에 이거는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실제 뭐 군 장성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혹은 자기 SNS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네타냐후 개인적인 권력 욕일 뿐이다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고 이번 전쟁이 끝나도 이 전쟁과 관련해서 또 사법부에서 한번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무조건 이 전쟁을 유지해야 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계속 집권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 지금 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네타냐후 한 명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그 옆에 있는 세력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 출신의 어떤 그 좌파 언론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제정신을 가진 나라는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고 취미로 아기들을 죽이지 않는다. 주민들을 축출하는 목적을 설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인가요? 그 다 서한으로 쫓아버리겠다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로. 네,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가자지구 자체를 말려버리겠다. 그렇죠. 네. 거의 고사 작전이죠, 말 네. 그대로. 네. 물론 이 참-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소위 말하는 쓸어버리고 네. 완전히 점령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생각이고요. 트럼프는 거기 다 밀어버리고 휴양지로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니까 네. 결과는 같은데 맥락은 완전히 다른. 네. 그래서 기자회견 이스라엘이 때, 믿는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다 이런 걸 다 허락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네. 보러 온 이후에 유럽의 외교관들 네. 들한테도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뉴스 보니까. 네네. 네. 그게 오발이었는지 경고 막 사격. 도망가더라고 유럽 외교관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금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그렇게 아예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말이 들리지도 않는 거고 이 기회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네, 수 없다고 생각을 굳힌 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인도주의 그 구호품 나르는 그 유엔 직원들 이런 사람들 다 쏴서 죽이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자유무역 협정을 이스라엘과 맺고 있었는데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협상 중단한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유럽연합도 그렇고, 네. 예, 영국도 그렇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